수수께끼의 등장. 딕슨과 스티브의 논평은 장기 결과에 관한 데이터 부재를 시사하지만 항정신병 약물의 전염병 경과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퍼즐 조각 맞추기는 실제로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NIH 초기 극의병원 다기간 연구의 344명의 환자에 대한 초기 연구와 함께 꽤 적절하게 시작이 된다. 어떤 면으로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무관하게 그리 나쁘게 지내지는 않았다. 추정 연구 초대의 말미에는 254명의 지역사회에 거주 중이었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일하기가 가능한 이들 중에서 58%가 재취업했다. 주부의 3분의 2는 가정 내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비록 연구원들이 내년 1년 추적 연구 동안에 환자들의 약 사용에 대해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위약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3가지 활성 페노티아진 약물을 받은 환자들보다 재입원 가능성이 낮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여기 과학문헌의 바로 첫 지점에 역설의 힌트가 보인다. 이 약들은 단기간 효과적이었지만 아마도 장기간 사람들을 정신증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1년 추적 관찰 시점에서 약물 치료받은 환자들의 재입원율이 높았을 것이다. 그 NIMH 연구들은 또 다른 놀라운 결과를 갖고 돌아왔다. 연구 시작되었던 약물도 복용하지 않은 환자 포함한 2가지 약물 중단 임상시험에서 재발률은 약물 복용량과 관련해서 증가한다. 연구 초에 위약 복용군 7%만이 재발했는데 이는 복약 중단 전 500mg 이상 클로로프로마진 복용자 65%가 재발과 비교한다. 연구들은 기록한다. 재발한 환자가 위약 복용 전에 투여되던 신경안정제의 용량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졌음이 밝혀졌다. 복용량이 많을수록 재발 가능성은 커진다. 뭔가 잘못되었다. 임상관찰은 의심의 깊이를 더했다. 약물 치료를 받으며 퇴원한 전염병 환자들은 정신병 근무자들이 회전문 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신병원 응급실로 돌아왔다. 환자들이 지소사에서 약을 복용한 경우에도 재발이 흔했다. 연구자들은 밝힌다. 약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보다도 약 복용 중에서 재발 심각성이 더 크다. 동시에 환자들이 약을 끊은 지 후에 재발하면 그들의 정신병적인 증상은 지속되고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고 적어도 한동안 그들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불안, 불면, 두통, 기괴한 운동, 여러 새로운 증상들로 고통을 겪었다고 코오르는 지적한다. 신경이원제에 대한 초기 노출은 환자들의 중증 정신병적인 사포라는 미래를 설정해 놓는 듯이 보였다. 이는 그들이 약물을 계속 복용하든지 복용 않든지 무관했다. 이런 안타까운 결과는 보수던 정신병원의 두 정신과 의사인 샌돈 보코군과 헤이레 솔공의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에 정신병원에서 진료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들이 정신병 환자들을 점진적인 형태의 심리 접근으로 치료할 때 환자 대다수가 나아짐을 보았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다음처럼 믿게 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에서 특히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의 경우도 환자가 본인 범위가 떨어지는 경험이나 자기 권리와 자유의 상실을 겪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부분 자기 한정적인 적이다. 그들은 항정신 약물이 이러한 자연치유 과정을 가속해야 한다고 추론했다. 하지만 이 약들이 과연 장기 결과를 낳게 할까? 훗날의 연구에서 그들은 1947년 그들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45%가 이후에 5년 동안에 재발하지 않았고 그 조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환자의 76%가 지역사회에서 잘 지냄을 발견했다. 대비하여 1967년에 신경이완제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31%만이 5년 동안 재발을 안 했고 집단으로 볼 때 이들은 복지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하고 더 사회 의존적이었다. 보건 솔로몬은 기술한다.
기대와는 달리 이 데이트는 정신과 약물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퇴원 후의 약물 치료의 연장은 많은 퇴원 환자의 사회 의존성을 더 장기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가진다. 신경안정제의 정점에 대한 논쟁이 커지면서 NIMH는 3가지 약물 연구 그룹에 자금을 지원했다.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받은 집단에서 증상이 더 빨리 완화되었지만은 두 집단 모두 병원에 평균 6주밖에 머물지 않았다. 라프포트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초조 연구했는데 병원에서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받지 않은 사람과 퇴원 후에 약물을 끊은 사람이 가장 적은 경과를 보였다. 항정신병 약물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집단 환자 24명 중에서 2명만이 3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재발했다. 한편 거의 분명히 최악의 경과를 보인 환자들은 연구원의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이었다. 정신의학의 근거기관에 따르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 치료 표준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라파포트는 기록한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장기간의 임상호전에 관심 갖는 특정 환자들에게는 항정신병 약물 치료가 최우선 치료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번 중임에도 약을 투여받지 않은 환자들, 다선 클로르프로마진을 투여받은 입원 환자들에 비해 장기간 동안에 더 큰 호전 추적 관찰에서 더 적은 병리 증상, 재입원 감소,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기능 향상을 보인다. 세 번째 연구는 NIMH 조현병 연구 책임자인 로렌 워시가 이끌었다. 비록 그는 미국 최고의 조현병 전문 의사였을지 모르지만 질병에 대한 그의 시각은 조현병 환자들의 뇌가 고장났다고 여기는 다수 동료 의사들과는 달랐다. 퇴원 후 지속이, 퇴원 후 중단, 퇴원 후 중단. 이렇게 차이가 났네요. 그는 정신적인 감정이나 내면의 트라우마에 반응하여 발생하며 그 나름대로 대처 기전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환각과 망성에 맞서 싸우고 조현병이라는 단지를 애써서 통과해서 제정신을 다시 찾기가 가능하다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면 만약에 처음 정신증을 앓는 환자들에게 타인에 대한 명백한 공감을 갖고 이상한 행동에 겁먹지 않는 치료진으로 구성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면 비록 그들이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받지 않더라도 그들 중에 다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는 추론한다. 나는 진정한 인간의 참여와 이해가 치료 상호작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존엄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게 한다. 1971년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그 가문을 위한 12개 방 가진 빅토리아 양식의 집은 한 번에 5명의 환자 보호가 가능했다. 그는 그것을 소테리아 하우스라고 불렀다. 그 후에 그는 두 번째 공간 에마논을 열었다. 모두 합쳐서 소테리아 프로젝트는 12년 동안에 진행되었고 환자 82명이 집과 같은 두 공간에서 치료받았다. 1974년에 초에 모시는 그의 소테리아 환자들이 병원에서 전형적으로 약물 치료받는 환자들의 짝지어진 않은 코호트보다 더 나은 상태임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1979년에 2년의 치료 결과를 발표했다. 6주 후에 소테리아 환자의 정신 증상은 입원 환자만큼 감소했으며 2년 후에 소테리아 환자는 낮은 정신병리 점수, 더 적은 재입원, 더 나은 전반적인 적응을 보인다. 훗날 그와 남캘리포니아 대학 조교수인 존 볼라는 소테리아 환자의 정신과 약물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소트리아 환자의 42%는 정신과 약을 쓰지 않았고 39%는 일시적으로 약을 사용했으며 19%만이 2년 추적 기간 동안의 약을 필요로 했다. 모시와 볼러는 기록한다. 주류 견해와 달리 저현 스펙트럼 장애로 새로 진단된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심리사회적인 개입과 또 결합된 최선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은 해롭지 않고 유익한 듯이 보인다. 우리는 정신증의 거의 모든 초기 사파를 치료하는 보통의 치료와 관련된 위험과 이익 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IMH가 연구기금을 지원한 3건의 연구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른다. 아마도 새로 진단받은 전염병 환자의 약 50%는 항정신병 약물을 제외한 치료에도 회복되고 오랜 추적 기간 동안의 건강을 유지할 것이다. 환자 소수만이 그 약을 지속해서 복용해야 할 듯이 보인다. 임상시험에서 항정신병 약물의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익숙해진 회전문 증후군은 상당 부분 약 때문이었다. 카펜테와 맥콜레셔는 현재 정신의학이 직면한 과학적인 수수께끼를 깔끔하게 요약을 한다. 역학 연구에서 특정 예상 기간 동안에 추적한 일정의 인구 집단을 말하는데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이 약은 급성 정신증을 앓는 사람들을 또 만성적으로 고통받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급성을 만성으로 또 돌릴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네요. 급성을 만성으로 질병보다 못한 치료? 모든 약물은 위험, 이익 프로파일을 갖는다. 의료에서는 보통 약물로부터의 이익, 위험보다도 커야 한다고 본다. 이익이 정신병적인 증상을 억제하는 항정신병약은 분명히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다. 이것은 이 약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결국 이 약의 사용 이유가 된다. 크로프로마진과 다른 1세대 신경이완제는 파킨슨 증상과 극도로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을 일으킨다. 환자들은 약이 자신을 감정적으로 좀비같이 만든다고 계속해서 불평했다. 1972년에 연구자들은 신경이완제가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 라고 결론을 짓는다. 다른 이들은 약 복용 중인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도 완전히 무기력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된 듯이 보인다고 보고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룹 호흡에서 사실상 고독 속에 살며 대부분 시간을 멍하게 텔레비전을 응시하며 보낸다고 한 연구원이 기록한다. 저희병 환자들이 잘 지낸다는 연구는 찾지 못하겠다. 여기 정신의료가 현재 직면하는 난처함이 존재한다. 만약에 항정신병 약물이 장기간에 걸쳐서 재발률을 증가시킨다면 이득은 뭔가? 약물 치료를 유지한 많은 환자들이 연구 뇌 손상의 증거로 명백한 운동 근육장애라 할지 또 연발생 운동 이상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하다. 지연 발생 운동 이상증, 운동 근육장애라고 하는 지연 발생 운동 이상증. 이 모든 것은 정신의학의 항정신병 약물의 위험과 이득을 다시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1977년 조나단 콜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치료가 질병보다 더 나쁜가? 그래서 위 요구를 구체화한다. 그는 항정신병 약물이 일으킬 모든 장기 해악을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적어도 저현병 환자의 50%는 약 빼고 잘 지내기가 가능함을 관찰했다. 정신의학이 해야 할 도덕적인 일은 단 하나였다. 그는 설명한다. 항정신병 약물 처방이 유지되는 모든 저현병 외래 환자는
약배고 지내볼 적절한 시도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지연 발생 운동 이상증의 위험과 장기간 약물 치료의 재정 및 사회 부담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하리라. 저인병 환자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계속 투여하는 근거 기반이 무너졌다. 1950년대 초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을 처음으로 권장했던 프랑스 정신과 의사 바이르 데니크는 질문한다. 항정신병 약물을 중단해야 합니까? 중단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는 거지. 답을 하라. 중단해야 합니까? 초가민성 정신증. 1970년대 후반에 맥길 대학의 두 의사인 가이 슈나이더와 베리 존슨은 항정신병 약물이 저인병 환자를 생물학적으로 더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한 생물학적인 설명을 내놓는다. 그들의 이해는 주로 저인병의 도파민 가설 연구에서 비롯된다. 이 가설은 항정신병 약물이 신경 전달계를 어떻게 결혼시키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클로르프로마진과 다른 또 널리 쓰이는 항정신병 약물은 뇌내 D2 수용체 전체의 70에서 90%를 차단한다. 이 차단을 보상하기 위해서 시냅스 후 뉴런은 D2 수용체의 밀도를 30% 이상 증가시킨다. 슈나이더와 존슨은 뇌가 이제 도파민의 초가민성을 가지며 이 신경 전달물질이 정신증의 매개로 생각된다는 설명을 기술한다. 신경이완제는 운동 이상증과 정신병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도파민 초가민성을 생성하는 듯하다. 하나의 함의는 초가민성이 생긴 환자의 정신증 재발 경향성은 질병의 정상경과 그 너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약물로 인한 정신증에 대한 생물학적인 취약성과 약물 중단 시의 정신증 재발의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신경이완제는 도파민 수송의 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뇌는 도파민 가속 페달을 밟는다.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도파민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갑자기 놓는 것과 같다. 그러면 도파민 체계는 심하게 균형을 잃고 자동차가 통제 불능 상태로 질주하는 것처럼 뇌의 도파민 경로도 조절이 어렵게 된다. 대뇌 기저핵의 도파민 뉴런이 너무 빠르게 발화하여 신경이완제를 갑자기 중단한 환자는 틱 증상, 동요 및 다른 운동 이상을 경험하게 된다. 슈나이더와 존슨은 변연계로 향하는 도파민 경로에서 동일한 통제 불능의 발화가 발생하며 이는 정신증의 재발 또는 악화를 초래함을 밝힌다. 이는 두 캐나다 연구자들의 놀라운 과학 탐정 작업이었다. 그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약물 중단 시험에서 재발률이 매우 높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신의학은 약 자체가 재발을 막는다고 증명하므로 이를 잘못 해석했다. 항정신병 약물을 중단한 많은 환자들이 겪는 심각한 재발이 항상 질병 재발의 결과는 아니었다. 오히려 약물과 관련된 결과였다. 슈나이더와 존스의 연구는 또한 정신과 의사와 환자들이 매우 자주 임상적인 망상에 시달림을 밝혔다. 그들은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정신병적인 증상이 재발함을 또 항정신병 약물을 꼭 써야 하는 또 하고 효과가 있는 증거로 본 것이다. 재발한 환자는 다시 약을 복용하게 되고 종종 정신증이 완화되는데 이는 약이 효과적이라는 추가 증거가 될 것이다. 의사와 환자 모두 이것이 사실이라고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약으로 복귀하여서 정신증이 완화된 이유는 도파민 전달 브레이크가 다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도파민 가속 페달이 눌린 채로 고정된 것을 되돌리는 효과를 가진다. 슈나이더와 존슨은 다음과 같은 설명한다. 지속적인 신경이완제 치료 필요성 자체가 약물 유발의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신경이완제의 첫 사용 자체가
환자들로 하여금 평생 약물을 필요로 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이야기가 중에서 두 번째로 떨치기 힘든 측면이다. 약물의 머무름은 매우 흔하게 나쁜 결말을 초래한다. 슈나이더와 존슨은 약을 사용할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도파민 경로가 영구적으로 기능 장애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도파민 경로는 비가역적으로 과잉 활성화 상태에 갇히고 곧 환자의 혀가 입의 안팎으로 리드미컬하게 미끄러지듯이 들락날락하고 정신병적인 증상이 악화된다. 의사들은 뒤늦게 발생한 그 증상들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 필요에 맞부딪힌다. 슈나이더와 존슨은 말한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원인 약물 그 자체가 되기도 하는 신경이완제다. 그 후에 몇 년 동안의 슈나이더와 존슨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설을 구체화하고 시험한다. 1982년에 그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216명의 조현병 외래 환자들 중에서 30%가 지연성 정신증 징후를 보였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또한 지연성 정신증이 첫 진단 시에 좋은 예후를 가진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듯하며 그들이 신경이완제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장기간 동안에 잘 지냈을 것으로 관찰했다. 이 환자들은 라파포트의 모시와 연구에 가장 잘 지낸 편에 속하는 위약 응답자들이었는데 슈나이더와 존슨은 이들이 여러 해 동안의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한 후에 만성정신증 환자가 되었다고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슈나이더는 지연성 정신증이 자연 발생 운동의 이상증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발병하는 듯하고 하다고 지술하면서 위험을 정량화한다. 이 상태는 매년 환자들 3%를 힘들게 했고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약 복용을 지속한 15년 동안 아마도 45%의 환자들이 지연성 정신증으로 고통받았을 것이다. 슈나이더는 덧붙인다. 지연성 정신증이 발병하면 병이 이전보다도 더 악화되는 듯이 보인다. 새로운 조현병의 심각성이 큰 본래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동물 연구에서도 이 조망이 확인되었다. 1994년 스웨덴의 의사 라스 마텐스는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정신건강연합회의에서 충격적인 결론을 낸다. 신경이완제 사용은 덫과 같다. 마치 뇌에 정신증 유발제를 씹는 것과 같다.